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다시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폭락작을 겪은 후에 가격도 회복 못하고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집값 흐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비싼 부동산 잡고자 하는 분들은 입지와 타이밍 선택에 신중해야 하며 투자자라면 3에서 5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료 상담은 02-501-7554, 유료 상담 안내는 010-3999-8808이며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립니다. 아파트 매입은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매입해야 원금을 탕진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집 사면 투자 금액 모두 날린다. 5년 후에 잡아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걸 여러분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먹을 건 적고 떨어지면 이거 난리 나는 거잖아요. 특히 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5억 미만은 그나마 좀 뭐 데미지가 적은데 비싼 것들은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자, 5년 안에 닥칠 부동산 4가지 위험. 무슨 근거로 그러면 위험하다고 하느냐? 다음 하락장은 좀 위험해요. 단순하게 사이클상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돼. 자, 이 4가지 때문에 회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인구 급감입니다. 비혼 증가, 가뜩이나 청년층 숫자가 적은데도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저출산. 둘이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 하는데 지금 0.8명대로 1명도 안 낳고 있어요. 세계 최하예요, 최하. 정치권은 싸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해요. 자,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뛴다. 그건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자, 1, 2인 가구는 1명이나 2명이 사는 건데 비중이 무려 61.6%예요. 1, 2인 가구도 부자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연세 드신 분들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가 위기를 맞겠네요. 지금 두 번째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해요. 그냥 만약 올랐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 그러면 뭐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비싸니까 문제야. 그것도 압도적으로 비싸니까. 세계 이제 전국적으로 따지면 세계 14위입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이거 14위면 상당히 비싼 게, 우리나라가 뭐 14번째 잘 쌉니까? 게임도 안 되죠. 도시로 따지면 서울 도심 집값 2위, 서울 전체는 5위. 놀랍죠? 상승률은 근데 1위예요. 상승률이. 자, 공급 폭탄. 또 지금 여러분들 막 집 부족하다고 맨날 전문가들 뉴스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왜 공급이 부족합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계속 끼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100이 넘은 지가 오래됐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잡힌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포함시키면요 100대 100이 아닙니다. 지금 훨씬 많아요, 집이. 자, 그런데 하물며 1인 가구, 2인 가구가 별로 잡지도 않을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대면서 공급이 넘쳐나고, 더군다나 지금 모양이 안 좋은 게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폭락장 오면요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패닉으로. 털어내면 공급도 넘치는 데다가 또 다주택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거든요. 털어내면 집값 X값 됩니다. 자, 이제 10년 지나도 집값 회복 못할 곳들 50% 넘을 수도,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제가 별표를 쳐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 한 몇 주만 봐도 실력자가 됩니다. 솔직히 몇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집중하세요. 10년 지나도 집값 회복 못할 곳들이 50% 넘을 수 있다. 정말 그래요. 자, 먼저 크게 2014년에서 2021년, 2025년에서 2030년 이게 상승장이라고 이제 하면, 우선 지나간 거 14년부터 현재까지 보자고요. 상승 일기가 14년부터 16년. 이때는 주로 어디가 뛴 줄 아세요? 집값이 뛴다고 해서 다 뛰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강남 아파트하고 서울 중심지만 뛰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일부 지역들, 저 비싼 것들, 메인 지역만 뛰었다고요. 이 무려 3년 동안에 다른 곳들은 별로 안 움직였어. 그러다가 상승이익이 17년 와서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상승장 3년차, 4년차잖아요, 거의. 자, 대부분 서울 대부분이 뛰었고, 2, 3기 신도시 이제 막 분양하고 한 것들, 미분양 났던 것들 막 이제 프리미엄 뛰기 시작했고,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과천, 분당, 평촌 이런 데가 뛰기 시작했어요. 입지가 좋은 것들. 그런데
자, 2018년이면 지금 2014년부터 한참 5년 지난 이후에야 뛴 곳들이 있습니다. 18년, 19년에. 바로 서울 외곽이 뛰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는 거의 안 뛰었어요. 완전 쫄딱 망한 거죠. 5년 상승장까지 망했어요. 그런데 신도시는 새 것 때문에 뛴 거고, 구축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성도시들. 그런데 이 경기 중심지가 뛰기 시작했어요. 뭐 중심지라고 한다면 수용성 이런데. 자, 그러다가 지방도 좀 비싼 곳들은 꿈틀거립니다. 자, 마지막 상승 사학이 이제 작년에 뛴 곳들이 안 좋은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늦게 뛰었을까요? 입지도 안 좋고 선호도도 낮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나골이나 다 뛰니까 얘도 뛰는 거야. 보세요. 경기에 대부분이 다 뛰었어요. 지금 막 소유받았던 곳들 막 뛰고 있죠. 지방 대부분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외곽들이 특히 많이 뛰고 있어요. 그동안에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해 주느냐. 이제 하락했다가 하락장에는 다 빠져요. 지금 하락장은 언급 안 할게요. 한 3, 4년 하락할 때는 빠지는데 올라갈 때도 문제가 된다고요. 다음 상승장을 이제 1기를 2025년, 26년으로 보는데 똑같이 강남, 서울 먼저 뛸 것 같고 27년 2기 때 서울 대부분 3기 막 분양한 것들 뛸 것 같고 과점 분당 좀 좋은 것들 뛸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승 3기 때 2028년에 2029년 이제 오른 다음에 한참 지나서야 서울 외곽, 경기 중심지, 지방 중심지가 뛰고 마지막에 2030년까지 계속 올라가야 경기 대부분, 지방 대부분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막판에 뜬다고요. 근데 이 상승 4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가 넘어요 이게. 50%에서 7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똘마니들은 여기에 막판에 뛰고 얘들도 바로 뛰는 게 아니라 연차를 이렇게 두고 다음에도 이 가능성이 커요.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 더하고 거래도 안 됩니다. 거래도. 여러분들 경험해서 잘 알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현재 5억짜리가 이제 한번 금액으로 따져볼게요. 10년간 이제 떨어졌다가 10년 후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상승장을 10년으로 잡으면 예상 시세를 볼게요. 서울은 지금 5억짜리가 한 3억으로 떨어졌다가 결국 폭등해가지고 8억까지 갈 것 같아요. 10년 후에 8억. 그러면 수도권은 똑같은 5억짜리가 6.5억, 서울보다 덜 갈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어떤 곳은 8억 가고 어떤 곳은 아예 못 가고 어떤 곳은 한 6.5억 정도 가고 그러겠죠. 광역시는 좀 슬프지만 인구 급감 여러 가지 문제로 5억이 5억 그대로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역시 5억인데 3억 폭 나간 다음에 회복도 못할 곳이 생기고 누구는 또 7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순서는 이 순서로 좋네요. 서울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그런데 10억짜리는 이 더블로 생각하면 돼요. 서울은 10억짜리가 떨어졌다가 한 6억까지 떨어졌다가 16억으로 결국 가요. 왜? 얘들은 희소성 때문에 가는 거야. 이번에 10억짜리, 수도권 10억짜리는 중간 정도인 13억으로 좀 그래도 뭐 물가 상승 이상은 뛸 것 같네요. 지역에 따라 회복도 못하는 곳, 서울만큼 뛰는 곳이 생기겠죠. 왜 못 가느냐?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럼 광역시는 왜 못 가느냐? 10억이 10억 또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인구 급감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입지 우위와 호재로 뛴 곳들 하락장 대폭 나간다. 상승장과 하락장 지금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것들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아파트 3억짜리가 있어. 그럼 3억 아파트가 그럼 올라가면 얼마나 뛰느냐? 뭐 얼추 3억, 8억. 실제로 3억짜리가 지금 8억까지 올라왔어요. 자, 한 5억짜리는 15억 이렇게 올라왔고요. 서울 기준으로. 수도권도 이렇게 뛴 데 많죠. 자, 그런데 상승장에 이런 것들이 많이 뛰어요. 교통 호재, 개발 호재, 그 단지별 호재. 먼저 교통 호재는 GTX, 전철, 주로 이런 것들이 교통 호재죠. 개발 호재는 뭐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생긴다든가 또는 산업체나 중심상가 또 뭐가 이쪽으로 이전한다든가 이게 개발 호재예요. 단지 호재는 뭐 재건축이 된다든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뭐 리모델링, 뉴타운 또는 이 단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당연히 뛰겠죠, 집값이. 이것들 때문에 많이 뛰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얘들 때문에 더 폭락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락장에는 더 비싼 게 많이 떨어지듯이 많이 뛴 놈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니 이것들이 많이 뛰었으니까 하락장에는 여기 보세요. 8억이 아파트가 이제 5억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뭐 3억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한 중간에 5억. 그러면 교통 거품이 꺼지고 개발 거품이 꺼지고 단지 거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즉 안 오른 건 별로 안 떨어져. 많이 뛴 게 이런 호재로 많이 뛴 게 많이 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대신에 안 오른 것들은 거래가 안 되겠지 이제. 자, 폭락장은 호재로 뛴 곳들이 대폭락한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영끌 대출을 받은 사람, 갭 투자 잘못하면 원금 다 탕진합니다. 오늘 제목하고 일치하죠?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현재 부동산 시세가 10억짜리가 있다. 자기 자본금 4억, 대출 6억 빚냈어. 그럼 빚이 60%네요. 10억짜리가 추락하면요, 40% 떨어지면 그냥 6억 아니에요. 자기 돈 다 날라간 거예요, 자본금이. 여기 보세요. 시세 6억으로 떨어졌어, 하락장에. 그럼 4억 손실받고 자본금이 빵원. 원금 탕진했네요. 자, 그러면 근데도 원금 이자는 계속 지금 갚아 나가야 돼, 여러분들. 왜? 빚졌으니까. 대출 6억 받았으니까. 혹시라도 전세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어떤 경제위기가 오면 파탄돼 버리겠죠.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갭 투자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갭 투자는 이자만 안 나갈 뿐 똑같아요. 왜? 현재 부동산 시세가 이제 10억짜리가 한 6억으로 빠진다. 2년 이상 빠지면 이 정도 빠져요. 그러면 자본금 4억, 전세가 6억인데 이 전세도 빚이니까 60%야. 그런데 하락장에 시세가 6억 뛰면 4억, 자기 자본금은 다 날아가 버려. 남는 것은 전세밖에 안 남아. 원금 탕진되고, 보통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도 떨어집니다. 그럼 전세 만기 때 갚아줘야 하는데 지금 받아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근데 전세값이 떨어져가지고 모자라, 돈이. 못 갚으면 경매당하는 거죠. 혹시라도 전세라든가 전세가 문제가 됐거나 직장,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파탄. 이 두 개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뭐 1억, 2, 3억짜리 뭐 갭 투자했다 이런 것 때문에 파탄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비싼 거 잡았을 때 분수에 넘치는 거. 이것도 개인에 따라 달라요. 누구한테는 1억이 큰 돈이고 누구한테는 뭐 5억이 작은 돈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국 채무 폭발 터지기 직전이다. 국내외에서 경고음 많다고 제가 예전에 뭐 많이 말씀드렸죠. 자, 채무 폭발 4,422조, GDP 대비 2.7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약 3배 가까이가 빚이에요, 빚. 빚 빼고 나면 아프리카보다 훨씬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잘난 척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가계 빚 1682.1조, 이미 GDP 100%. 얘 갖고 나면 알거지 되는 거고. 가계만 있나요? 기업빚 1900조. 기업이 더 많아요. 110.2%. 그러면 근데 왜 기업 빚은 얘기 안 하냐?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가계빚이 비율은 적지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자, 그 다음에 정부 빚 839조. GDP 대비 45.9. 특히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정부 빚이에요. 가장 가파른 게. 이 셋 다 가파르지만 물론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더 그러겠죠. 자, 이제 가계빚도 가계대출 1451조, 전세대출 101조, 신용대출 130조. 여기 실질적으로 IMF 자료 한번 보자고요. 이거 작년 3분기입니다. 올해는 더하겠죠. 화기부채 100.6이라고 여기 찍힌 그대로죠. 그 다음에 기업부채 110.2, 정부부채 GDP 대비 45.9 그대로 찍혔어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이제 갈수록 후퇴하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좀 저는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를 바라요. 막 부정적인 걸 강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런 모습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심지어는 이런 도시들이 상위 도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데, 자, 서울 보세요. 17인데 무려 6이나 떨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바로 집값 거품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거품이 많이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런 정말로 필요한 삶의 지수에는 망하는 거예요. 서울 그동안에 집값이 5.99에서 9.28, 지금은 10억 넘었어요. 10.5예요. 10.5. 5.99에서 문재인 정부 돌아서 10.5. 자, 경기 보세요. 3.11에 3.94. 경기도는 별로 안 뛰었죠. 근데 지금은 한 4.5까지 올라왔어요. 왜 요즘 경기 인천이 많이 뛰느냐? 서울보다 못 갔기 때문에 뛰는 거야. 지금 좋아서 뛰는 게 아니에요. 키 맞추기. 지방도 못 갔기 때문에 뛰는 건데, 문제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도 거품이 너무 심해. 어디가? 대구가, 부산이. 자, 이제 나홀로 가구 증가하고 의식주 급등은 집값 폭락의 강력한 징조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나홀로 가구가 900만 시대고요. 청약시장도 당연히 소형이 대세겠죠. 1인 가구 규모가 이렇게 지금 39.24, 전 20년 기준으로 심각하지 않나요?
엔겔 지수 20년 만에 지금 급등해왔고, 엔겔 지수 의식주 있죠. 식료품 물가 영향. 자,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옷이나 신발 이런 것만 약간 후퇴했어요. 그런데 집값, 자, 밥값 엄청나게 뛰었고요. 물가. 그 다음에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죠. 이거 보세요. 좀 내려가는 듯 하더니 이게 확 날아가고 있죠. 바로 의식주 소비지출 비중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가 지금 위태롭다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뛰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경영 GDP 대비 부채 비율 OECD 2위다. 가계는 1위라고 아예 찍어놨잖아요. 여기다가 뉴스에서. 우리나라 그래서 278%라고 아까 했고, 일본 천문학적이네 403. 일본은 안 망한 게 다행이죠. 근데 일본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구가 많아. 내수로도 가능해. 두 번째는 기축국가야. 엔화가. 이래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태국, 대만, 인도 어떻게 개발도상국보다 이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지금 90.9인데 우리나라 지금 100 넘었다고 아까 했죠. 벌써 영국, 미국,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고, 이 개발도상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높습니다. 빨리 빗줄여야겠어요. 실제로 서울, 뉴욕, 도쿄 집값 보면, 서울 보세요. 이렇게 날아갈 동안. 자, 빨간색의 뉴욕은 여기 제자리 걸음. 도쿄 정말 형편없죠? 압도적이죠? 대한민국 GDP 성장률과 집값 비교해보자고. 이게 GDP 성장률이 이게 0인데, 뭐 아직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죠. 네,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추락했어요. 물론 작년에는 이제 저걸로 마이너스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아마 올해는 한 3% 성장 예측을 하는데, 어찌됐거나 집값 뛴 거 보세요. 이렇게 날아갈 때 GDP는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자, 이제 분양호 집값 2배. 여러분들 지금 2기 신도시 택지주고 솔직히 이 물량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끔찍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입주한 것들. 원래는 폭락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다주택자들은 물건 안 내놓고 여러 개를 잡았지. 자, 그리고 불안하니까 자꾸 집값이 뛰니까 잡아서는 안 될 여건인 사람들이 막 패닉 바잉 했지. 이러다 보니까 집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여기 보세요. 부채로 끼지급 3억 8천짜리가 8억 8천으로. 자, DMC 21더 포레스트 향동지구죠. 4억 4천짜리가 10억. 보통 더블 이상 다 뛰었어요. 여기만 그럴까요? 뭐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택지지구 한 30군데나 돼요. 다 뛰었어요. 이렇게. 동탄 2 그렇게 먼 곳도요. 분양가 대비 2.5. 이해가셨죠? GTX에 따라 달리는, 요즘 특히 여기 양주, 의왕, 남양주, 고양, 의정부가 집값 진짜 안 뛰기로 유명했던 곳인데 2020년 초도 아니고 주로 하반기에 많이 줬어요. 제 말 맞잖아요. 물론 얘들이 이제 공통점이 GTX가 가깝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나쁘게 말한다면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에요. 서울에서도 강남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외곽하고 붙었잖아요. 이제 지금 집 사면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어요. 5년 후에 잡으세요. 물론 저가 중저가는 무조건 5년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 집을 갖다 애꿎은 집을 판 사람들은 판단해서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야죠. 지금 집값 올해 내가 봐서는 계속 뛸 수도 있는데 집값 지금 비싸다고 던져놓고 그냥 무주택으로 간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 타이밍은. 자, 집값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장세에서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이 5년간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며 20에서 70%까지 추락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과 입지를 잘 선택해야 하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